통합에서 파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 파편화 속에서 미국이 거기서 그러니까는 최종 승자가 되리란 보장이 없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왜 미국의 바이든의 그러니까는 전략이라든가 바이든의 비전이 우리한테 사실 도움되는 것도 없거든요.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그 세계관으로 세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금 두 분 교수님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미 FTA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레버리지는 더.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굵직굵직한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 전략은 이 외국 수반을 미 국내로 초대를 해서 굵직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4월 26일 날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질지, 한국 경제가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안보나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제가 미국은 주로 중요한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홈그라운드에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최병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좀 유사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뭐 잘들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한 만큼 뽑아내야죠. 그렇죠. 예. 그 쓸데없는 돈 안 쓰거든요. 예. 예. 신서준 교수님. 내년이 선거죠. 대선이죠. 예, 미 대선이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하고 워싱턴에서 하는 경우하고 어디에 홍보 효과가 더 있을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설사 우리 쪽에서는 바이든을 모시고 싶었어도 미국의 대선 스케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전략적으로 일단 홈그라운드에 불러놓는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1라운드는 미국이 승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아무리 그 스태프들이 한국 정부의 스태프들이 유능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언어나 정보나 이런 면에서는 현지인들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얻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밖에 여러 번 나가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깔끔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번에 보면은 이제 칩스 반도체 법안이죠. 그 다음에 IRA,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IPF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방금 두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정보 말씀을 하셔서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게임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흘러나간 육군 하사 정도 되는 계급을 단 사람이 누출한 이 정보가 우리나라 청와대의 안보를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은 거짓이라 그래 버렸는데 미국 모든 일간지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된 내용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인정을 하는 내용이 나가고 그런 와중에서 회담 전에 벌써 약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듯 하다가 한국이 봉합을 잘했다, 한국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써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IPF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또는 법안에 좀 우리 요구를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전술적인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IRA가 됐든 또는 뭐 그 칩스 또는 사이언스 액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 언론은 그 미국의 정치나 미국의 법 체계를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뒤집을 수 있다. 그게 뭐를 모르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 뭐 그게 칩스든 사이언스 액트든 뭐 그게 IRA든 간에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실제로 상하원을 통과하기까지에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나 네. 아니면 또는 한국의 여러 그 유관 기관 예를 네. 들면 뭐 KDI와 비슷한 예. KIEF라든지 예.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봉급 받고 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안이 처음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면 예. 그게 뭐 하원이 됐든 상원이 됐든 먼저 의논을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상원으로 가고 네. 거기서 또 카운트 조정을 하고 네. 그걸 다시 하원에서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다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완전히 땅땅땅 이제 상하원이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할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앉아 있다가 다 통과가 되고 서명이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뭐 장관이 가서 뭐 고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우습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또는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서 입법 사항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저는 매우 처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통감을 하시고 네. 이번에 워싱턴 가셔서 주미 대사관에 왜 그 기능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내부 회의를 하시고 네. 필요하면 사람을 더 투입하시고 네. 필요하면 거기에 소위 그 띵크탱크를 설립을 하시고 해가지고 적어도 공개적으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사전 어떤 대응 전략을 충실히 하는 그런 작업이 저는 뭐 이 IRA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IRA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뒤집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그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네.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간에 네.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들이 그 이 정부의 공직에 참여할 때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 문제가 저는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싱크탱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그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실 미국과 중국과는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총으로 총질만 안 할 뿐이지 소리 없는 전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길게 볼 때는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됐고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는 표면화된 거는 트럼프 때부터 표면화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인식이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이제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네. 이런 이제 그 정치 집단이 있고 또 하나 정치 집단들은 뭐냐면은 아니다.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두로 나눠져 있다고 봐요.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결국 실력의 차이인데 실력의 차이고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저는 지금 미중 간의 싸움이 지금 뭘 놓고 싸움하는지를 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부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은 미국의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잖아요. 네. 20세기 미국의 시대에서 미국의 사실은 그 이 달러의 힘과 군사력의 힘으로 뒷받침해 준 것은 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에요. 예. 산업 경쟁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산업 경쟁력이 소위 미국의 경제력을 그러니까 만들어 준 거고 그 뒷받침해서 달러 힘도 나오고 군사력도 나온 건데 네. 지금 사실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산업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지각 변동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지각 변동 속에서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놓고 지금 주도권 경쟁이 지금 네. 지금 미국은 뭐냐면은 20세기에 자기들이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행사했듯이 21세기도 계속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고 그렇죠. 중국은 근데 이제 뭐 20세기엔 자기들이 좀 뒤쳐졌었지만은 21세기에는
자기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국과 미국을 좀 흉내내 가지고 네. 좀 주도권을 자기도 이제 선진국으로 좀 치고 나가겠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크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그다음에 IRA 같은 거든 간에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커다랗게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가요. 이 모바일 생태계. 그러니까 애플의 모델을 보면 쉽게 좀 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산업 생태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산업 생태계잖아요. 제조업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데 애플 모델 봐보세요. 애플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데 속에서 네. 여전히 뭐냐면 그 생태계를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생태계를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는 하위 개념인 거예요.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보게 되면은 설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소위 팹리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부분이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생산하는 부분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팹리스 부분이 네. 미국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를 TSMC가 대만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삼성과 SK가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부분이 예. 전체 그러니까 모바일 산업 생태계의 하위 개념이라 이거예요. 네. 네. 우리는 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속에서도 한 꼭지를 맡고 있는 거죠. 네. 메모리를요. 네. 근데 지금 이 모바일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미래차 산업 생태계로 지금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요. 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우리가 하던 거를 똑같은 짓을 지금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도 반도체 필요하죠. 그 속에서도 그 생태계를 설계하는 건 미국 애들이 하고 있죠. 네. 우리는 뭐냐면 그 속에서 미래차라는 것의 한 부분이 전기차인데 전기차의 한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예. 전체 그러니까는 한 세기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한 꼭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산업 생태계를 지금 미국은 뭐냐면은 미국 내에다가 완결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국제 분업 체제 속으로 네.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 쉴 틈이 있었는데 네. 근데 반면에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산업 생태계가 식민지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의존적이니까 네. 미국 산업 생태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생태계의 변화 흐름 속에서 모바일 생태계만 하더라도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모방을 하는 시기였다고요. 근데 이제 미래차 생태계에서는 치고 나온 거죠. 네. 치고 나오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기분 나쁘고 짜증 나고 그러죠. 짜증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데 속에서 네.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더 이제 크기 전에 네. 중국의 기준이 지금 너무 커버렸거든요. 네. GDP로 보다 76%까지 지금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커버렸으니까는 저거를 그러니까 이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나오는 얘기 봐보세요. 워싱턴에서 엘리트들이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은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저는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너무 늦었다. 중국을 제치려면 미국이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럼 너무 늦었다는 걸 지네들도 확인한 거예요. 네. 오바마 때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때부터 나온 얘기가 뭡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뭐냐면 G11으로 좀 확대 개편하자. 왜? G7, G6가 이 형편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다음에 바이든에서는 워딩만 바뀌었을 뿐이지 D10으로 바꾸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혼자서 그러니까는 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은 갔다. 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우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게 프렌드 쇼어링 아닙니까? 옛날 표현에 그렇죠. 프렌드 쇼어링인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미국을 좀 도와줄 나라들을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예. 그러면 그 속에서 한국이 G11이 됐던 D10이 됐든 간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간에 한국은 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중간 파워 국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 파워 국가에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경영 이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미국 큰형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 요새 마크롱이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던데 전략적 자율성이 스스로를 포기한 거죠. 스스로 포기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사실 뭘 얻어내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신 교수님. 지난 50년, 1970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딱 50년 지났는데 아까 이제 최백인 교수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미중 간의 지금 전쟁이다.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인데 그동안 5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 게 산업 경쟁력이었다는 말을 제가 수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금융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유럽에 비해서 미국의 금융이 너무 규제가 돼 있다. 따라서 규제를 풀고 금융 주도적으로 우리가 가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50년 미국을 끌고 갔던 핵심 철학은 금융 자율화를 통한 금융 지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무역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분업주의 다국적 기업 개방 그리고 국제 분업 해서 중국이 그동안 그 산업 경쟁력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방관을 해왔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은 우리가 항상 가져가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방관을 하면서 중국이 크는 것을 그동안 계속 그게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를 했던 것이죠. 딱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 경쟁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이 뭐냐. 교과서에서는 오픈 무역, 개방 무역을 통해서 윈윈, 국제적 분업. 이게 그동안 교과서에서 가리킨 소위 그 우리가 케인즈안적인 또는 보스턴주의적인 개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이 학자가 트럼프를 끼고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거 개방으로 안 된다. 완전히 중국을 폐쇄를 해갖고 봉쇄를 해갖고 완전히 그냥 제조서부터 생산서부터 모든 것을 미국 또는 미국 주변의 뭐 나프타나 또는 USMCA나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중 간의 전쟁은 맞는데 그 전쟁의 방식이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을 미국 또는 USMCA가 주도하는 생산서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 워싱턴의 컨센서스다. 물론 일부는 저는 반대하는 교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MIT나 하버드에서 공부한 자유무역의 그 정신을 옹호하는 그런 리카르디안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인 대세는 뭐냐. 중국을 으깨어야만 미국이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산업 경쟁력에 이게 아주 올인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미 간의 그 대화의 전략도 그런 관점에서 즉 미국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포석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뭐 국제 분업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방미하시기 전에 두 분 교수님을 찾아뵙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백인 교수님. 근데 그 신 교수님 지금 그 금융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가는데 영국이 19세기 말에 영국을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영국이 19세기 말에 이제 선두주자에서 이제 후발주자랑은 밀리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이 금융을 치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요. 산업이 실물 가치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이행을 하는 단계,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 소위 과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대개 이제 금융이 이제 부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전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본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본의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면으로 치고 나오는 거죠. 그게 19세기 말에 영국이 그랬고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을 그러니까는 금융이라는 유혹에 빠졌던 거죠. 빠졌던 것이고 그게 이제 레이건이 85년도에 미국을 그러니까 워싱턴을 미국을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것을 겪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루 같았다. 오바마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신기루 같았었다. 네. 지난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미국이 만들어낸 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꺼져버리더라 이거예요.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신기루 같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뭐냐면 미국은 뭐냐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말해 IT 혁명과 그다음에 2000년대 10년은 굉장히 미국한테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찬란했던 시기라고 봐요. 굉장히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하고 기존의 산업하고 하는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미국 기업 가치가요. 5천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넘은 적이 없는데 네. 애플이 2021년 말에 3조 달러까지 돌파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21세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혁신의 힘이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그 뭐냐 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될 게 네.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이 본원 통화를 6배 늘렸거든요. 그렇죠. 8천억에서 6조 달러까지 6조 늘렸다고요. 달러까지, 예.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냐면 IT 쪽으로 다 들어간 스타트업과 거예요. 벤처 쪽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야기도 많은 수긍을 하면서도 제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 2000년대 초기 특히 IT 버블이 터진 이후에 네.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뭐 팽들이 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네. 물론 그쪽의 혁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돈을 많이 푼 것에 의한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영국이 19세기까지 산업면에서나 금융면에서 주도를 해오다가 네. 20세기 넘어가면서 바톤을 미국한테 뺏기거든요. 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네, 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미국이 지게 되면서 네. 미국은 엄청난 산업 생산력에다가 엄청난 그 채권 국가가 되면서 20세기가 완전히 미국의 주도 세력으로 금융 세력으로 부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1970년도 이후에 레이간 정부 이후에 50년 동안 미국의 방점은 우리는 산업에서는 문제가 없다. 오로지 이 뒤떨어진 금융만 우리가 장악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네. 50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네. 우연스럽게 다행스러웠던 거냐 뭐냐면 레이간 대통령이 주도했던 디레귤레이션이 네. 규제 혁신이 예. 금융만 혁신을 한 게 아니고 예. IT 기업들이 순조롭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면서 이게 윈윈 된 것이다. 네. 정리하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의 산업력 또는 예. 중국을 제외한 경쟁 국가의 산업력을 예. 제어하지 않으면 예.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에서 예. 앞으로는 굉장히 그 다자주의가 아니라 예. 국지주의, 예. 불락주의 예. 그러면서 중국을 예. 확실히 견제하는 쪽으로 예. 모든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는 데모크래시나 리퍼블리컨이나 예. 큰 차이가 없다. 예. 오로지 반발한다고 하면 예. 하버드나 MIT에 있는 몇몇 교수들만 예. 교과서에 없는 거다고 반발을 하지 예. 일단 정치적인 분위기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확실히 재간을 물리는 쪽으로 가겠다 예. 하는 게 적어도 앞으로 한 2, 30년 근데 신 교수님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통화량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 플랫폼 사업모델이 득을 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금융위기 이후고요. 금융위기 이후고 금융위기 저는 이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을 끊으신 건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모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구글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나오는데 그래서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미국이 볼 때는 자기들은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때까지만 중국이 2001년도 WTO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그러니까는 10% 정도 안 됐잖아요. GDP가요. 예? 안 됐어요. 11%가 12%를 보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10년 동안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나온 거예요. 애플 모델도 나온 거예요.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국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얕잡아 봤던 거죠. 근데 중국은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산업화에서 뒤처진 이유를 알았고 그걸 공부하면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두라든가 중국의 구글인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의 비교되는 아이드라든가 텐센트 같은 게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하는 거를 한 거예요. 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이 딱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금융으로 만든 것이 신기루 했다는 것이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산업 실물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고 2010년 이후의 10년 동안에는요 오히려 혁신이 별로 안 일어나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요. 예? 안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모방을 해가지고 대충 자기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치고 나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0년대 오바마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점잖게 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했었죠, 중국을. 네? 뭐 한태평양 뭐 TPP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서요. 근데 그게 별로 효과도 못 보고 트럼프가 그걸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급해진 마음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나선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건 너무 늦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타이밍이 늦었다. 이미 그랬을 때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뭐냐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볼 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 쭉 진화시켜 놓은 하나의 그 산업 생태계를 단숨에 쫓아오고 앉았더라 이거예요. 단숨에. 예?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조감을 제가 조금만 초조감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우방 국가들 도움 없이는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확인된 거 아닙니까? 미국 혼자서 안 된다는 거를.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의 전략이. 그랬을 때 한국을 중간 파워 국가로서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지만이 전략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오바마는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중미 관계를 풀려고 했어요. 자유무역하자, 규제하지 말자, 오픈 무역하자라고 했고 트럼프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중국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없어져야 미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역에 대한 굉장한 규제, 자본에 대한 굉장한 규제, 기업 활동에 대한 굉장한 규제 이것에 방법을 도입한 게 저는 트럼프의 공헌이고 현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이게 오바마 때 하고는 철학이 정반대야. 자기도 전에는 부통령 할 때는 오바마가 맞다고 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맞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 중국 고립, 그다음에 중국 통제, 중국 타도, 이걸로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는 미국의 정치가 간다고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고 아까 미국이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미국이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러면 유럽하고 손잡는다? 뭐 한일 간에 손잡는다? 그거는 립 서비스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세 나라가 한 경제 영역으로 가면서 세계의 산업력을 주도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도 그런 철학 하에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내는. 아니 저는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바마가 그렇게 대응을 한 거는요. 사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룰 세터는 우리다 이거예요. 규칙 설정자는. 20세기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바마가 TPP를 만들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이 그 무역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 규칙을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미국다움을 그러니까 오바마는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20세기에 미국이 만든 세팅한 그러니까 규칙하고 플러스 뭐냐면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죠. 그건 미국으로서는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의 산물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걸 가지고 안 됐던 거죠. 효과를 못 봤던 거지. 근데 트럼프나 지금 바이든이 우리가 트럼프 정권 들어선 다음에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당조차도 굉장히 트럼프화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이번에 IRA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만 빼놓고 다 지금 배제했잖아요. 보조금 지급이요. 이거 보호무역이에요. 명백한. 아니, 보호무역이잖아요. 우리 교과서적으로 가는요. 이게 보호무역이지 뭐예요 이게. 보조금을 그렇게 자기 기업들에만 자국 기업에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WTO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제 규칙을 국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위반하는 세력들은 가만 놔둘 수 없다. 근데 침몰 제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요. 다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서 미국다운 룰이라는 게 오바마까지는 오픈 무역, 그다음에 규제 철폐, 소위 아까 리카르디안적인 리카드를 떠나서 미국이 20세기에 만든 거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다운 게 뭐냐면 웨스턴 카우보이식의 외국 정책을 바뀌었다는 거지.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요.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그걸 채택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트럼프나 바이든이 왜 이렇게 거칠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도 속마음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제 운영 방식이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걸 가지고 해왔고 지금 교과서에도 그대로 그게 나와 있듯이요. 며칠 전에도 보게 되니까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그랬더구만요.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앉아있다. 잘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동맹국들에 대해서조차도 소위 자유무역 이런 것을 그러니까는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피터슨 경제연구소 소장이. 그렇죠. 그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깡패짓을 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국제 질서라는 것은요. 국제 질서라는 건 서로 지금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과 국제협력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2022년도에 180도 바꿔가지고 미국과 더 이상 협력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합에서 파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 파편화 속에서 미국이 거기서 그러니까는 최종 승자가 되리란 보장이 없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왜 미국의 바이든의 그러니까는 전략이라든가 바이든의 비전이 우리한테 사실 도움되는 것도 없거든요.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그 세계관으로 세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금 두 분 교수님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미 FTA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레버리지는 더